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남았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는 32를 가리키고 있고요. 탑 트레이더 비트코인 롱숏 비율은 69대 30.81로 롱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 트레이더 이더 롱숏 비중은 57대 42로 롱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트래블 룰이 끝나자마자 다시 김프가 붙어가고 있는데 1.41% 정도 김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다시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1.4를 가리켰다가 다시 42.2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미결제 약정 추이는 다시 원만한 상승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미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미 공급망 병목 현상이 3월까지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며 물류 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가격과 운송 부분의 공급망 관련 압력이 높아졌다라는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거니와, 재고 부족 및 구인난은 3월 중에 개선이 되었고 경제 생산 능력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요. 20%에서 17%로 3%를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차입 비용을 높이는 것이 러시아 루블화를 지원하는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또 분석치를 내놓은 게 있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리 시그널을 통해 가계가 스스로 부채 관리를 나서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약간 좀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부 부총리 추경원 의원을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잘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9.80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 FMC 회의 의사록 공개 및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기준금리 50bp를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매파적 기조 강화가 시세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중 한때 100bp를 돌파했던 때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매우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넣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면 정말 많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은 이제 금리 추이는 약간의 50bp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 그래서 조금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냥 25bp의 대차 대조표를 좀 해서 스태그보다는 오로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형태로 천천히 단계별로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약간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지지율 추이가 약간 좀 변동성이 또 매우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50pp까지는 열려져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대차 대조표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을 좀 더 하지 않겠냐 쪽에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만약에 금리를 건들지 않고 대차 대조표를 건들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시장의 파동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50bp를 좀 하고 하반기에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수 있는 게 더 조금 더 유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가능하지만, 대차적표도 뭐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제 말했던 거를 다시 주워 담기는 좀 어렵고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도의 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그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세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은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4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와 미 국채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를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급등세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자산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8.26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봉쇄 정책 강화,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그런 영향성이 좀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번외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정치적인 성향 없습니다. 그냥 기사 메인 내용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 계산법 만으로 나이 기준을 통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 계산이 저희는 일단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만 나이, 그 다음에 연도 나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하는 그 나이 해서 세 가지로 뭐 이렇게 지칭을 한다라고 하는데 연나이는 주로 이제 군대 갈 때는 연 단위로 뭐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만 나이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법이 약간 좀 불편하니까 이번에 뭐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나중에 뭐 국민연금을 좀 덜 주기 위한 모습이지 않겠냐 뭐 오히려 뭐 그런 논란거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교육에 뭐 학생들의 뭐 혼란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제가 또 따로 그런 것도 잘 알아보잖아요. 어차피 병원 그리고 연금, 보험, 금융 다 만으로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에 따른 그런 만 나이로 제정을 했었을 때 교육부와 상담을 했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연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거에 선동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부모님 연금을 좀 챙겨드리겠다라고 하면 만 60세가 넘기지 않는 형태에서 컨설팅을 할 수가 있지 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컨설팅이 불가능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기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메타의 5월 자사앱을 활용한 암호화폐 발행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즉 메타라 부르는 형태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이쪽을 후벼 파냐 메타버스의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메타에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이 매출과 이익률이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역설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체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평가를 애널리스트들이 박하게 줘버려서 주가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야 도대체 전 세계 인구 그 이상 쓸만한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데 뭐 얼마나 더 늘리라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부분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게 이제 메타 쪽으로 갈피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전 세계 메타버스에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서비스 중에 번역 부분, 통역 부분에 따른 서비스를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한비코 코스닥 상장사 인수됐다. 중소암호화폐 거래소 인수전이 본격화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비코 코스닥 상장사가 인수가 됐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나는 테마성으로 적은 돈으로 엄청나게 테마로 띄우기 위한 재료성으로 인수를 했던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게 되겠고 또 하나에 있는 부분은 이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 거래소에서 무언가를 이제 코인 쪽에서 테마성으로 돌려서 수익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바라보는 형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현물 거래소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거를 진짜로 사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쪽은 아무래도 NFT 거래소 위주로 돌릴 생각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서야는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현물 거래소 쪽은 오히려 이제 트러블 적용으로 인해서 저번에 기사를 보여드렸다시피 기존의 업비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중소거래소 쪽으로는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나이키, 애플, 구글까지 FBI까지 암호화폐 관련 인재를 채용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암호화폐 관련 쪽 인재를 채용 중인데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값이 비싸다라는 것과 그리고 테라 비트코인 4130개 추가 매입 총 비트코인 보유량이 17억 달러로 확대가 됐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하면서 하는데 논란이 많아요. 저번에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걸 또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조만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똑똑하신 분들이 또 자료를 또 취합을 해서 하겠죠. 그 다음으로 업비트 트래블 룰 갑질 의혹이 보여진다. 부정적인 기사가 많으면 퇴출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도 이제 1년마다 어떻게 보면 실명 금융 그 거래 라이선스를 계속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약간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엄포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인 행동은 논란이 있지 않으면 안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 다음으로 코빗이 지난해 매출 8배를 뛰었고 2년 연속 흑자 행진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재밌습니다. 2년 연속 흑자를 내긴 했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넥슨의 이제 가족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수할 생각이 없고 이제 처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코빗 나머지 다 쪼개서 팔 것이냐 한 방에 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인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스탬프의 주인도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빗도 영향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에 또 우리는 기출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비싼 메타 김영석 작곡가와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테마성으로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석 작곡가가 지금 보게 되면 한창 지금 막 떠오르는 그런 핫한 작곡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약간 그냥 테마성으로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라운드 X의 NFT 자산관리 플랫폼 NFT 뱅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귀찮았고 조금 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같이 알아봐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관련 컨설팅을 껴서 하든지 아니면 투자 관련 전문 변호사를 껴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셔라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이 스테이블코인 USN을 출시 준비 단계라고 해서 저번에 베리 실버트가 얘기가 나옴으로써 아무래도 더더더 이런 쪽에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했거니와 최근에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전화 내용이 코인 이야기를 갑자기 해서 저는 좀 소름을 돋았어요. 설마 내 구독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고 오히려 본인 친구분한테 또 들어가지고 이런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사기는 많이 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SBS에서도 이런 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암호화폐 쓰면 9%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분 구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환급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목돈에 투자하게 된 건데 그 다음에는 출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폰지 사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유의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런 것을 좀 부지런하게 체킹을 해본 뒤에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돈은 되게 소중하면 그만큼 치밀하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맡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정도 돈을 월급을 받아가는 정도만큼은 알려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는 대부분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빈 후드가 암호화폐 지급 서비스 공식 출시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해당 CEO가 우리의 목표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이용이 간편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해당 지표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USDC 그리고 USDT 해당의 도미넌스 추이를 보았는데 라이징 웨지 하방 이탈 시 비트코인 강세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7년도 불장 직전의 유사한 그림과 그리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로 고점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이거는 기존에 미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도 비트코인이 그때는 좀 더 가주지 않았냐 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장이 있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이런 거예요. 고성장이 가능했고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지니까 어땠습니까? 전체 자산 시장이 버텨줄만 했으니까 약간의 충격은 있었고 더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올라가다라는 건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고 경기가 좋다라는 건 해당의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가 있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아마 그 여유율이 생긴 만큼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르죠. 오히려 미국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미국 시험 왜 이렇게 재미없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라고 하지만 영국과 미국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거래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지금 일단 올해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고성장, 고물가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장 부분 잘 나와주고 있고 리워드도 많이 해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투자에 따른 여력이 남아져 있고 금리가 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내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건 그때 가봐야지 저도 알 것 같긴 하는데 현재 상황, 올해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체력이 있다. 만약에 미국의 체력이 꺾이게 되면 미국의 이용자 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래 빈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지겠죠.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가치가 없다고 말한 은행 목록과 비트코인 가격과 반응을 보게 되면 ING,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떠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이번에 이슈 부분을 또 보게 되면 뭐 식품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소식으로는 우크라이나 쪽에 가장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그 토지에다가 또 미사일을 숑숑 날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독일이 생각보다 많은 부담률이 커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독일이
똥칠이 빨리 탈 것 같은데 영국하고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할 것인지 저는 좀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맥스 창업자가 2분기 비트코인 3만 달러, 이더리움 2,500달러 선을 테스트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참고했던 이야기로만 들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SEC 코인베이스 공격 빌드업을 받을 수 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올 상반기 안에 거래소를 하나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그런 거겠죠. 뭐 트래블을 준비 안 됐던 애들 그냥 조져버리겠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애들을 속속 걸러내겠다. 이게 첫 번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걸러내야 이제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이 거래소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노세요. 안 좋은 거래소는 우리가 좀 없애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EU 러시아 암호화폐 예금을 뭐 10,000유로로 제한을 둔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라가 이번에 첫 P2E 골프케인 버디샷을 또 내놨다라는 것과 메디블럭이 모바일 인증서 발급 서비스 병원을 확장을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보라가 이번에 리브랜딩도 이번에 있죠.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FG 주소로 비트코인 4,130개를 보내서 약간의 의혹에 따른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테더가 조만간은 충전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위에 가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나름대로 알아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래지 값을 보았을 때 아직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네, 보유량을 늘린 시간은 19년도 말에 10월, 12월, 2020년 말에 8월에서 12월이고 공격적인 매도의 물량을 받아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정 조정 그 이상이 파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죽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좀 많습니다. 죄송해요.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오늘 핫 내용 중에 하나는 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외부 상황 정리. 이거는 어떤 알트코인한테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면 언제든지 똑같이 카페라이팅 해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USDN의 웨이브 생태계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올랐냐, 웨이브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호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 과정으로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첫 번째부터 5단계까지 계속 리플레이 형태로 계속 돌렸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USDN을 예치를 해서 이를 담보로 USDC나 테더를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한 부분을 바이낸스에 송금을 해서 바이낸스에서 웨이브를 구매하고 구매한 웨이브를 다시 USDN으로 스왑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동일한 돈으로 더 많은 USDN을 발행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웨이브를 소각시키는 형태로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성 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코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대출자가 담보로 예치한 USDN의 가치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졌고 이로 인해 대출자는 하루에 15억 원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 모든 예치금이 대출되면서 USDC나 테더에 예치한 사람들이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리고 예치 유동성을 끌어들일 높은 예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신규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USDN의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대출 담보 비율이 증가를 하고 빌린 USDC와 테더가 강제 청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이러스 파이낸스가 USDN의 가격을 실제 가격과 상관없이 항상 1달러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청산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상황이 발생을 했다.
청산 기준은 LTV 0.1%로 낮추고 최대 대출 이자를 40%로 정하는 거버넌스 제한이 기각이 되었고, 통과가 되었다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전적으로 대출자에게 유리한 거버넌스 제한이었고, 외부 팀이 이를 홍보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또 힘을 얻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최종 정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이브의 문제 핵심은 스테이블 구조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팀이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돌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대출자의 대출금이 강제 청산이 되었다면 담보로 맡긴 USDN을 모두 판매하고 그 돈으로 대출한 USDN을 구매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USDN이 판매되므로 USDN의 가격이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안전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억지로 틀어막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USDN을 뒷받침하는 웨이브 준비금 가치도 시가총액의 140%까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은 거의 돌아왔지만 펀더멘탈이 많이 훼손이 됐고 대출금이라는 시한부터까지 남아져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패턴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먹튀할 만약에 그런 형태이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유사하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위터 최대 주주 머스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규제 정책에 따른 비판이 있어서 그 내용만 좀 전달이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보여지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쯤에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